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가족에게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올해 70살 은퇴한 소방관입니다. 30년간 현장을 다니며 수많은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불길 앞에서는 늘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불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길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 제 장모님이 계신 요양원 402호실에서 사위가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시간에 왜 사위가 장모님 방에 있었을까요? 저는 잠이 없는 편입니다. 소방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죠. 새벽에 눈이 떠서 장모님 안부가 궁금해 요양원에 들렀던 겁니다. 건물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4층 복도가 희미하게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는데 거기서 제가 본 것은 사위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분명했어요. 키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입고 있던 회색 패딩도 그대로였습니다. 장모님은 한 달 전에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올해 92살이신데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처음엔 집에서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허리 수술을 받은 상태라 돌봄이 어려웠습니다. 사위가 먼저 제안했어요. 할머님께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면서 말이죠.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장모님은 낮에는 비교적 멀쩡하셨어요.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잘 하시고 간간히 웃음도 보이셨습니다. 특히 저를 보시면 사위야, 고생 많다라며 손을 꼭 잡아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 달랐어요. 심하게 졸아하셨습니다. 말씀도 침이 말라서 흐리게 하시곤 했어요. 간호사들은 약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간에 불안해하셔서 진정제를 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 사위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특히 요양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5년 된 저희 딸의 남편이죠.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더 바빠지더군요. 할머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봐야 한다며 요양원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사위를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을 의심한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니까요. 더군다나 사위가 장모님을 위해 이런저런 보험 절차를 밟아준다고 하니 고맙기까지 했어요. 아내도 사위가 이렇게 할머니까지 챙겨주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장모님을 만나고 온 날이면 장모님 상태가 평소보다 안 좋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더 멍하시고 더 많이 주무시고 말씀도 어눌해지시곤 했어요. 그 새벽 저는 급히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야간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경비실은 1층 로비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야간 근무자는 나이 지긋한 분이었는데 졸고 있다가 제가 노크하니까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출입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제 사위가 나가는 걸 본 것 같아서요. 경비원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302 외부인 출입 없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방금 전 분명히 사위를 봤는데 말이에요. 사위분은 상주 보호자라 별도 명단에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출입 기록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경비원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상주 보호자라고 해도 새벽 3시에 면회를 하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저는 다시 복도로 올라왔습니다. 요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복도 조명은 야간 모드로 어둡게 켜져 있었고 간간히 들리는 의료기기 작동음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402호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틈으로 살며시 들여다봤어요. 장모님은 깊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잠이 너무 깊어 보였습니다. 호흡도 평소와 달랐어요. 더 깊고 더 규칙적이었어요. 마치 의식을 잃은 것처럼 말이죠. 침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링겔 줄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최근에 만진 흔적 같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협탁 위에 약봉투가 반쯤 열린 채 놓여 있었어요. 작은 바코드 라벨이 붙은 약봉투였는데 평소에 보던 것과는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뒤로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짧은 단발머리에 간호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나이는 30 초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어르신 보호자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장모 보러 왔는데 사위가 방금 여기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제가 말을 하려는데 그녀가 재빨리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는 말 못해요. 따라오세요. 저는 의아해하면서도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세탁실 옆 작은 창고로 들어갔어요. 청소용품과 린넨이 쌓여 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표백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간호조무사 김하나라고 해요. 어르신 솔직히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님 투약 기록이 너무 잦아요. 그리고 기록이 너무 깔끔해요. 실제 간병 기록은 항상 지저분하거든요. 급하게 쓰고 수정하고 지우고. 그런데 할머님 기록만 너무 완벽해요. 마치 누군가 따로 정리한 것처럼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30년 소방관 경험이 알려주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인위적인 흔적들이 있을 때 말이죠. 그리고요. 야간 투약량이 이상해요. 기록상으로는 정상 용량인데 실제 할머님 상태를 보면 과다 투여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5년째 하고 있는데 경험상 그래요. 그리고 야간에 특정 보호자가 오신 날이면 할머님 상태가 더 안 좋아져요. 특정 보호자요? 네, 사위분이요. 사위분이 야간에 오신 다음 날이면 할머님이 하루 종일 깨어나지 못하세요. 하나 씨가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접힌 종이였는데 펼쳐보니 약품 도매상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수익자라고 말이에요. 이게 뭔가요? 할머님 약봉투에서 찾은 거예요. 바코드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보통은 없는 표시거든요. 저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소방관 시절 작은 단서들이 모여서 큰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창고를 나와 다시 복도로 나서며 장모님 방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이 잠깐 눈을 뜨셨다가 바로 다시 감으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위였습니다. 새벽 3시 20분에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여보세요? 아, 장인어른. 깨워서 죄송해요. 그런데 오늘 병원에 서류 받으러 같이 가시죠. 할머님 보험 관련해서 수익자 변경 건이 있어요. 수익자. 그 단어가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방금 하나 씨가 건넨 쪽지에 적힌 바로 그 단어였어요. 수익자를 왜 바꾼다는 거야? 할머님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요. 혜택도 더 좋아지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화재 현장을 누비며 기른 직감이 강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큰 화재가 되듯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작은 단서들이 뭔가 큰 그림의 일부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위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지만 그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 씨가 건넨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봤습니다. 약품 도매상 이름과 수익자라는 세 글자. 이게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어요. 사위가 새벽 3시에 전화해서 수익자 변경을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사위와 병원 상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앉았어요.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 온 것처럼 말이에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할머님 보험을 적절히 정리하면 혜택이 훨씬 커집니다. 사위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복잡한 보험 용어들이 가득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들었습니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기른 관찰력으로 사위의 표정을 살폈어요. 평소보다 약간 급해 보였습니다. 수익자는 왜 바꾸는 거야? 관리 편의상입니다. 보호자가 직접 책임져야 효율적이니까요. 책임. 그 단어가 제 귀에 걸렸어요.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책임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상담사가 양식을 내밀었어요. 서류 하단에는 미세한 인쇄 코드가 보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지 않았어요. 급한 일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사위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억지스러웠어요. 너무 오래 미루시면 할머님께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요양 비용도 그렇고 치료비도 더 많이 들 수 있거든요. 불이익, 치료비. 사위는 계속 경제적인 이유를 들먹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모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점심 무렵 하나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약국 뒤 도매창고. 오늘 2시 반. 바코드 대조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오래된 습관을 꺼냈습니다. 소방관 시절 현장 조사를 위해 썼던 작은 손전등과 메모장이었습니다. 증거 수집용 비닐봉지도 챙겼어요. 도매창고는 생각보다 큰 곳이었어요. 약 상자들이 높이 쌓여 있었고 지게차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분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조심스러웠어요. 하나 씨가 미리 연락을 해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로트를 확인하려고 하시나요? 저는 어젯밤 찍어둔 장모님 약봉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바코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해 봤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어요. 이 바코드는 제조사 A사 제품이네요. 진정제 고용량입니다. 납품 비고란에 특별 처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 처방.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었어요. 더 궁금한 건 납품처 옆에 적힌 요양원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요청자 L, C, K 라고 적혀 있었어요. L, C, K. 사위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이창규. 사위의 이름이었어요. 이 요청자라는 건 뭔가요? 특별 처방의 경우 담당 보호자나 의료진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기록해 두는 거죠. 일반적인 루트가 아니라서 별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요. 직원이 화면을 더 자세히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 요청은 의료진이 아닌 보호자 개인이 한 거예요. 보통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가 의사의 처방 없이 직접 장모님의 약을 주문했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고용량 진정제를 말이에요. 혹시 주문 내역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주문 기록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모든 주문이 L, C, K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수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박스였는데 최근에는 한 주에 1박스씩 주문하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서류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빠를수록 좋은데요. 할머님이 밤마다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오늘 밤에도 제가 가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밤마다 힘들어 한다고요? 밤마다 누가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 일부러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녁에 장모님 방을 방문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쓰레기를 정리해 드린다고 했어요. 청결이 습관이라서요. 소방관 시절부터 그랬어요. 간호사가 고맙다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를 새 것으로 갈아주면서 바닥을 살펴봤어요. 봉투 밑바닥에 비어있는 약 포일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규칙적이었어요.
간격도 일정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하듯 정확한 스케줄로 말이에요. 포일에 적힌 날짜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밤. 패턴이 있었어요. 사위가 요양원을 방문하는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가 메모해둔 사위의 방문 기록과 대조해 보니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포일들을 모아서 번호를 붙였습니다. 사진도 찍어뒀어요. 소방관 시절 증거 수집 요령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현장에서는 작은 단서 하나가 사건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을 찍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사위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넥타이가 조명에 반짝였어요. 평소보다 빨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무슨 수고를 그렇게 하세요?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체질이라서 그래. 깔끔해야 속이 시원해. 사위가 장모님 방 문에 손을 올렸어요. 오늘은 제가 할머님을 재워드릴게요. 장인어른은 집에 가서 쉬세요. 그때 사위의 손목을 자세히 봤습니다. 미세한 흰 가루가 남아 있었어요. 베개 속 충전재가 아니었습니다. 분쇄된 알약의 가루였어요. 소방관 시절 화재 원인 조사를 하면서 각종 가루들을 구별하는 눈을 기른 덕분이었습니다. 석고 가루, 석면 가루, 그리고 약물 가루까지 말이에요. 사위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손목을 재빨리 정장 소매로 가렸습니다. 할머님이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걱정이에요. 밤에 계속 깨시고 불안해하시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9시 7분. 사위가 장모님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간이었어요. 제 속에서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드러내서는 안 됐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집에 가겠다. 하지만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사위가 언제 나올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비는 어둡고 조용했어요. 야간 경비원만 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사위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은 이제 비어 보였습니다. 사위가 건물을 나간 후 저는 다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장모님은 깊게 잠들어 계셨어요. 너무 깊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호흡이 평소보다 느리고 얕았어요. 손을 흔들어 봐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을 살펴봤습니다. 물컵에 미세한 가루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소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흰색 가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바코드에 L, C, K, 규칙적인 약물 투여, 수익자 변경 요구, 그리고 사위 손목에 흰 가루, 물컵에 침전물까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사위는 단순히 장모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물컵의 흰 가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실 DVR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경비실에서 야간 녹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멀티캠 12개 화면이 동시에 재생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2시 55분부터 3시 10분까지 모든 화면이 통째로 비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말이에요. 카메라가 그 시간에는 자동 점검을 합니다. 경비원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매일 하나요? 아니에요. 가끔요. 가끔이라는 말이 애매했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하필 사위가 나타난 그 시간에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게 우연치고는 너무 절묘했습니다. 저는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소방관 시절 익숙한 장소였어요. 건물 꼭대기에는 각종 시설물들이 있었습니다. 환풍기, 급수탱크, 그리고 화재 경보 시설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연기감지기 점검판을 찾아봤습니다. 내부 테스트 로그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3시 1분, 3시 6분. 누군가 수동시험 버튼을 연속으로 눌렀더군요. 수동시험을 실행하면 그 시간에는 경보음이 꺼집니다. 카메라도 자동으로 재부팅됩니다.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아는 요령이었어요. 일반인은 절대 모르는 지식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하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수동시험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키가 있어야 해요. 시설장이나 야간 책임자 정도요. 사위는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공식 권한은 없어요. 다만 야간 책임자와 개인적으로 친해요. 술도 자주 마시고 골프도 같이 치고요. 아무래도 보험 일하다 보니 서로 도움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시설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그는 완벽한 모습으로 저를 맞았어요. 정장은 다림질이 완벽했고 책상 위는 티끌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서류 정리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가족분들 안심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시설장의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정렬되어 있었어요. 투약 기록지, 면회 신청서, 안전점검 대장까지 말이에요. 서류 맨 아래쪽에는 서명이 겹겹이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펜, 같은 필압, 같은 간격으로 말이에요. 너무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소방관 시절 경험으로는 현장은 항상 엉성합니다. 급하게 처리하고 실수하고 다시 고치고 커피 얼룩도 있고 구겨진 모서리도 있고 그런데 이 서류들은 전시용처럼 완벽했어요. 마치 누군가 검사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야간 CCTV 점검은 누가 결정하나요? 야간 책임자가 필요에 따라 합니다.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서요. 필요에 따라. 또 애매한 표현이었어요. 오후에 하나 씨가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어제 약 포일에서 남은 미세가루예요. 지인 약사에게 부탁해서 간단히 분석해 봤어요. 봉투 안에는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분석 결과가 볼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분량이 표기와 달라요. 저용량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내용물은 고용량이에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요. 저는 길게 숨을 뱉었습니다. 고용량 진정제를 저용량이라고 속여서 투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장모님이 깊게 잠드시는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의식을 잃을 정도로 강한 약물을 매일 복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정식 감정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약 포일도 이미 버려진 거라서 증거 능력이 떨어져요.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저녁에 사위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수익자 변경 서류 처리 더 미루면 곤란합니다. 왜 그렇게 급해?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어요. 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고. 그는 사고라는 단어를 부드럽게 발음했어요. 마치 보험업계에서 쓰는 전문 용어처럼 말이에요. 감정 없이 담담하게. 하지만 그 단어 속에 섬뜩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사고를 말하는 거야? 노인분들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준비는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위는 장모님에게 사고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사고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밤 11시에 장모님 방에 갔습니다. 조용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장모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오랜만에 의식이 또렷해 보이셨어요. 약물의 효과가 잠시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누구야? 어젯밤에 왔던 게 저예요, 장모님. 사위 김태호입니다. 그 남자 말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기억은 불쑥 살아날 때가 있어요. 치매가 있어도 무서운 기억은 남습니다. 특히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의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남아 있을 거예요. 장모님 무서우세요? 응. 무서워. 그 사람이 오면 숨이 막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야간 책임자와 사위가 함께 들어왔어요. 책임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밤에는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환자분 안정을 위해서라도. 사위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장인어른 가시죠.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모님이 제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 손에서 절망적인 도움 요청이 느껴졌습니다. 좋아. 대신 내일은 경찰도 같이 오자. 사위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야간 책임자도 표정이 변했어요. 경찰요? 무슨 일로요? 확인할 게 있어서. 복도로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위와 야간 책임자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봤어요. 바코드 추적, 과다 투약, 조작된 기록, CCTV 공백, 수익자 변경 시도, 그리고 장모님의 증언까지. 하지만 결정적인 게 부족했습니다. 현행범을 잡지 못했어요. 모든 게 정황 증거였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경찰이 움직일 만한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새벽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나 씨였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할머님이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호흡이 갑자기 약해지셨어요. 의식도 없고요. 야간 책임자가 발견했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장모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다 진정제 복용으로 인한 호흡 억제 증상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과다 진정제 복용이라니. 제가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위도 병원에 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눈에는 연기로 보였습니다. 오히려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에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 할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내가 한 짓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복도에서 대화하는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장모님의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증거도 있어. 하지만 사실 완벽한 증거는 없었어요. 정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믿어줄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사위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할머님 연세도 많으시고 치매도 있으시잖아요. 자연스러운 경과일 수도 있어요. 새벽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모님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로는 부족했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 씨였어요. 어르신 내일 밤 현장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야간 책임자가 휴가를 내거든요. 제가 대신 근무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현행범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나 씨의 문자를 받고 저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행범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바코드 추적 자료, 약물 분석 결과, CCTV 공백 시간표, 그리고 장모님의 증언까지 말이에요. 경찰서에 가기 전에 하나 씨와 만났습니다. 요양원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조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이 기회예요. 야간 책임자가 휴가라서 제가 혼자 근무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사위분이 오시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제가 증인이 되어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소방관 경험으로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가족을 지켜야 하는 절박함이 모든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오후에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수사과 형사님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여기시는 눈치였어요. 어르신, 가족 간의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형사님, 이 자료들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준비해간 파일을 책상 위에 차례대로 펼쳤습니다. 약 포일 사진, 바코드 대조표, 성분 분석 결과, DVR 공백 시간 캡처, 옥상 테스트 로그까지 각각의 증거의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표시해 뒀어요. 형사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특히 이 바코드 추적 결과가 흥미롭군요. 하지만 현행범을 잡지 못하면 확실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바로 출동하겠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녁 9시쯤 집에서 긴장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씨에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요즘 계속 심각해 보이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있잖아요. 곧 다 해결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아내에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위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밤 11시 30분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나 씨였어요. 어르신, 사위분이 왔어요. 지금 할머님 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경찰에 연락하고 바로 갈게요. 저는 즉시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옷을 입고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순간이 왔어요. 30년 소방관 생활 중 이렇게 긴장된 적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경찰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형사님과 경찰관 두 분이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계셨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호조무사가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범행이 진행 중일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소음도 최대한 줄이려고 했어요.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야간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하나 씨가 간호사실에서 나와 우리를 맞았습니다. 얼굴이 긴장으로 창백했어요. 지금 할머님 방에 계세요. 약을 먹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님은 의식이 없으신 상태예요. 형사님이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조용히 접근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우리는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장모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402호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사위가 장모님 침대 옆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고 물컵에 뭔가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장모님은 깊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순간 형사님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경찰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며 형사님과 경찰관들이 들어갔습니다. 사위는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손에 들고 있던 약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고용량 진정제가 적힌 미개봉 약봉지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사위가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사위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덫에 걸렸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멀리 지켜봤습니다. 30년 소방관 생활 중 가장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사위를 잡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가족이 무너진다는 슬픔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하나 씨가 제 옆에 와서 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어르신. 이제 할머님이 안전해요. 장모님 방에 들어가자 장모님이 서서히 눈을 뜨셨습니다. 사위가 탄 약물을 많이 드시기 전이어서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누구야? 무슨 소리가 이렇게? 저예요, 장모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안전해요. 장모님의 손을 잡으니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정상적인 온기였습니다. 약물에 취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체온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건이 정리되면서 요양원 전체가 술렁였어요. 시설장은 사무실로 저를 부르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 소홀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책임자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위와의 유착 관계도 인정했어요. 약국 도매상에서는 특별 처방 발주 관련 모든 메일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발신자는 모두 사위의 개인 메일 주소였어요. 경찰서 조사가 끝나고 나온 뒤 저는 하나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 씨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어르신이 먼저 의심하고 조사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현장은 거짓말을 못해요. 어르신도 소방관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며칠 후 장모님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과다 투약이 중단되니 원래 모습을 되찾아가고 계셨어요. 말씀도 또렷해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오후 햇살을 받으며 요양원 정원에서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으며 웃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위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의료법 위반 방조 공모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재판은 몇 달간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결과는 뻔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었고 무엇보다 기록이 우리 편이었어요.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요양원 뒤편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어요. 소방관 시절 배운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약해도 기록은 강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 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요양원 내부 교육에서 투약 안전과 기록 관리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 노인회와 함께 야간 면회 안전 수칙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출입 기록 이중 확인, CCTV 공백 시간 모니터링, 약봉투, 바코드 정기 점검, 보험 수익자 변경 사전 알림 시스템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딸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딸은 처음에 믿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장모님의 회복된 모습을 직접 보고 나서 모든 걸 이해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의 신뢰를 악용하여 노인 학대와 보험 사기를 시도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실형이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딸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여 줬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와 가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저는 소방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현장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었거든요. 불을 끄는 방법은 물을 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연료를 제거하거나 열을 식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악의도 마찬가지였어요. 악의 산소는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끊었어요. 그날 오후 장모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어요. 약물 투여가 정상화되면서 치매 증상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또렷했어요. 사위야, 고생 많았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내가 지켜줘서 살았어. 장모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소방관으로 30년간 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가족을 구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더 깊고 소중한 의미였습니다. 몇 주 후 하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안전관리 담당자로 승진했어요.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시설 전체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무슨 일이요? 어르신들을 진짜로 보호하는 일이요. 이제 투약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간 투약은 반드시 2명 이상이 확인하고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돼요. 요양원도 많이 변했습니다. CCTV는 24시간 중단 없이 녹화되고 야간 면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직원이 확인하게 되었어요. 약물 관리도 이중 체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부 약물 반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어요. 저는 지역 노인회에서 노인 안전지킴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다른 가족들에게 교육을 하는 일이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 기록해 두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확인할 건 확인해야 해요. 투약 기록, 면회 시간, 상태 변화를 꼼꼼히 체크하세요. 교육에 참가한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간간히 질문도 하고 비슷한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딸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요. 그래, 힘든 일이었지만 너도 성장한 거야.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아내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이해해 주었어요. 오히려 제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줘서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의 힘이었어. 하나 씨도 있었고 경찰도 도와줬잖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었어요. 사위야, 고맙다. 뭐가 고마워요? 날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믿어줘서. 장모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약물에 찌들지 않은 자연스러운 체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 씨에게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다른 요양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대요. 저희가 만든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어르신이 시작해주신 일이 더 많은 어르신들을 보호하게 될 거예요. 벌써 3곳에서 문의가 왔어요. 제가 경험한 일이 사회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어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 후 장모님은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치매는 여전하시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으셨어요. 무엇보다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말씀도 많아지셨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너랑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 손자 이야기도 들려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딸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장모님을 더 자주 뵙게 되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장모님, 아내, 딸, 그리고 저. 소박한 자리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할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를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말이에요. 소방관 시절 배운 것이 있습니다. 불은 무서운 것이지만 제대로 다루면 따뜻함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있어도 작은 빛으로 밝힐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70살에 경험한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가족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일 말입니다. 장모님은 이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도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어요. 하나 씨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체크리스트는 이제 여러 요양원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가 모이면 그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침묵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확인하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는 관심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기록을 모으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감사합니다.